똑똑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머리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가 쓴 책은 지금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교과서로 읽힙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식으로 전 재산의 70%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그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주가가 오를 때 탐욕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 사람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1894년 5월 9일 영국 런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벤저민 그로스 바움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작 그로스 바움은 도자기와 유리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이가 태어난 이듬해인 1895년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버지가 뉴욕에 사업지사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사업은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가족은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의 넓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요리사가 있었고 가정부가 있었고 프랑스인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어린 벤저민은 6살 때 4층짜리 갈색 사암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할렘 지역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어머니 도로시는 직접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하인들이 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2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35, 벤저민은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자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지사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리사가 떠났습니다. 가정부가 떠났습니다. 프랑스인 가정교사도 떠났습니다. 넓은 집은 작은 아파트로 바뀌었고 어머니는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벤저민은 9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16번가 고가 철도역에서 토요일 저녁 신문을 팔았습니다. 한 부에 2센트를 벌었습니다. 부자였던 집이 가난해지는 걸 아이는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도로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란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빠르게 돈을 불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진,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미국 철강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어린 벤저민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구나.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1907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둔 $5,000, 그러니까 가족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13살 벤저민은 그 장면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그 과정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때 벤저민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새겨졌습니다. 주식 시장은 위험하다. 언제든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지면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그가 평생 말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난은 벤저민을 공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뉴욕 공립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보이스 하이스쿨을 졸업한 뒤 장학금을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대학을 4년 동안 다닙니다. 벤저민은 3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학교 전체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졸업식에서 차석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수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세 곳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살 젊은이에게 교수가 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벤저민은 거절했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와 형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교수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월스트리트로 갔습니다. 1914년 20살의 벤저민은 뉴버거, 핸더슨 앤드 로비라는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분필로 칠판에 주가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2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상사들은 이 젊은이가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 그는 회사의 투자 분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1920년 26살에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50,000로 뛰었습니다. 그 시절 $50,000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토요일 저녁 신문을 팔던 소년이 월스트리트의 젊은 금융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 가족은 성을 바꿨습니다. 그로스바움에서 그레이엄으로요. 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식 이름에 대한 반감이 컸고 유대인에 대한 차별도 심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벤저민 그로스바움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주식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50%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는 매일 올랐고 내일은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돈을 벌었습니다. 1926년 그는 제롬 뉴먼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레이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투자했습니다. 그냥 유명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실제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가치보다 낮을 때만 샀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치 투자라고 불리는 방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다시 말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자기 돈 $250만 더해서 $200만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더 커지지만 주가가 내리면 손실도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1929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몇 번 주가가 떨어져도 곧 회복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방심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1929년 10월 베레스포드 아파트먼트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11,000,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는 다시 집사가 있었고 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습니다. 1929년 10월 28일 월요일 다우지수가 하루에 거의 13%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또 12%가 빠졌습니다. 역사에서 검은 월요일과 검은 화요일로 불리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1929년 손실은 20% 수준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금융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30년 시장이 잠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월까지 다우지수는 바닥에서 41%나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레이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2년 7월 다우지수는 1929년 고점 대비 89%나 떨어졌습니다. 380일이었던 지수가 40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금도 녹아내렸습니다.
1930년 한 해 동안만 50.5% 손실을 봤습니다. 1931년에는 16%, 1932년에는 3%를 더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총 70%를 잃었습니다. 250만 달러로 시작한 투자금이 75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메워줘야 했습니다. 그레이엄과 뉴먼의 계약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을 모두 회복할 때까지 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실을 다 메울 때까지 그레이엄은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가난해졌던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는 걸 봤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급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포브스 잡지에 투자에 관한 글을 연재했습니다. 대공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썼습니다. 1928년부터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었는데 수업에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짜리 증권 분석 수업이었습니다. 수강생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제자였던 데이비드 도드를 끌어들여서 함께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934년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증권 분석이었습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했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과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행위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투기다. 이 정의는 지금까지도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강의와 글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공황 한가운데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0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컴퓨터도 계산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숫자를 계산하고 비교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0개 회사 중 3분의 1이 순운전자본, 그러니까 현금과 재고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50개가 넘는 회사는 아예 은행에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가진 현금이 주가보다 많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사서 바로 청산하면 이익이 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런 주식들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투매할 때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봤습니다. 1935년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대공황 한가운데서 70%를 잃고도 5년 만에 원금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후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은 1956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2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이 12% 정도였으니 시장을 크게 이긴 것입니다. 1949년 그레이엄은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증권 분석이 전문가를 위한 책이었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재무 분석 대신 투자의 원칙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사업 파트너가 한 명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의 이름은 미스터 마켓이다. 그는 매일 당신을 찾아와서 자기 지분을 사겠다거나 당신의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한다. 문제는 이 친구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어떤 날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다. 다른 날은 우울해져서 헐값에 팔겠다고 한다. 당신은 그의 제안에 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이 거절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내일 또 다른 가격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시장은 매일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 가격이 합리적일 때도 있고 말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미스터 마켓이 우울해서 헐값에 팔 때 사고 너무 들떠서 비싸게 살 때 팔거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되 시장에 이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도 썼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저울이다. 당장은 인기 있는 주식이 오르고 인기 없는 주식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저울은 무게를 속일 수 없으니까요. 워런 버핏은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고등학생 때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고 추세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19살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버핏은 마치 신을 발견한 것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951년 봄, 21살의 버핏이 그레이엄의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버핏의 당시 룸메이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신을 만난 것 같았다고요. 버핏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공짜로 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1954년이 되어서야 버핏을 받아들였습니다. 버핏은 오마하에서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임신 중이었고 첫째 아이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핏은 떠났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레이엄은 버핏에게 무비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가족의 성장을 기록하라고요. 버핏은 그레이엄의 관대함에 평생 감탄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주는 사람이었다고요. 1956년 그레이엄은 은퇴했습니다. 62세였습니다.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을 청산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라호야라는 해안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스어를 독학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직접 번역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우루과이 소설을 영어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평생 7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금융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핏은 스승이 떠난 뒤 자기 투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운 원칙을 바탕으로요.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벤 그레이엄의 지적 관대함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입었습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월터 리프먼은 다른 사람이 앉을 나무를 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벤 그레이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평생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이란 내가 계산한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만 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가치가 100이라고 계산했다면 100에 사면 안 됩니다. 70이나 60에 살 수 있을 때만 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계산을 틀렸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다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10톤을 버텨야 한다면 딱 10톤만 버티도록 짓지 않습니다. 최소 15톤이나 20톤은 버틸 수 있게 짓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마진이 없으면 작은 실수 하나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왜 이걸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9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걸 봤습니다. 자기 자신도 1929년 대공황에서 70%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전부를 잃을 위험을 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뛰어난 지능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건 올바른 기질이다. 군중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군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울 수 있는 기질 말이다.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공포에 휩쓸리면 바닥에서 팝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탐욕에 눈이 멀면 꼭대기에서 삽니다.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질 때 팔지 않고 버티는 것, 주가가 오를 때 더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건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레이엄 본인도 1929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했고 시장이 회복할 거라고 너무 낙관했습니다. 그 결과 70%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다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지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였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질입니다. 1976년 9월 21일 벤저민 그레이엄은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 둘 다 지금도 읽힙니다. 출간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투자자들의 필독서입니다. 그가 만든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 안전마진, 미스터 마켓. 이 개념들은 금융의 기본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월터 슐로스, 어빙 칸, 찰리 멍거. 이들은 모두 그레이엄의 원칙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버핏은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을 하워드 그레이엄 버핏이라고 지었습니다. 중간 이름이 그레이엄입니다.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투자는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성격의 게임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탐욕에 눈멀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장이 미쳐 날뛸 때 차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레이엄은 천재였습니다. 2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7개 언어를 구사하고 수학과 철학과 영문학 교수 제안을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1929년에 70%를 잃었습니다. 지능이 높다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수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너지느냐, 배우느냐, 포기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그레이엄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면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나서면서 그리고 그 경험을 모두와 나눴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버핏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앉을 나무를 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주식으로 돈을 잃은 분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도 잃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공포에 팔았다면 왜 공포에 휩쓸렸는지 돌아보세요. 탐욕에 샀다면 왜 냉정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투자 공부입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공포와 탐욕을 아는 것, 시장이 흔들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 그걸 고쳐나가는 것, 이게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그레이엄은 평생 이걸 가르쳤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둘째, 안전마진을 지키세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은 지지 마세요. 셋째, 시장은 미스터 마켓입니다. 그의 기분에 휘둘리지 말고 그를 이용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9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해졌습니다. 13살에 어머니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는 걸 봤습니다. 35세 자기 자신도 70%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고 그 지식을 세상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그 덕분입니다. 잃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